이제 현대전장에선 제공권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제공권을 잡지 못한 나라는 지상군의 원활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며 반대로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얼마든지 적을 유린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6.1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이스라엘은 중동연합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제공권의 이점은 비단 중동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제공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지형의 제약이 없는 공중에서 전투기 간의 직간접적 교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강력한 전투기와 공군력을 갖추고 한반도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중일 3국의 전투기 개발사를 통해 한국이 최고의 공군력을 보유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이야기지만 사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항상 동북아시아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력한 공군력을 보유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69년에 미국, 영국, 이란의 뒤를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F4 팬텀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당시 F4 전투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지금의 F-22에 버금가는 위상을 지닌 전투기였는데 한국은 이를 일본보다도 먼저 도입하면서 중국, 대만,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에서 가장 우수한 공군 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겨우 257만 원 정도였는데 그랬던 한국의 경제력을 고려하면 F4 전투기를 일본보다 먼저 도입했던 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이후 2010년을 전후로는 F-15K를 도입하면서 또 한 번 동북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F-15 전투기를 도입하긴 했으나 일본의 F-15J는 동시기 미국의 F-15보다 기체 성능이 떨어지는 다운그레이드형이었으며 공대공 임무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도입한 F-15K는 기존의 공중 우세 전투기로 개발되었던 다른 F-15 계열과 달리 다목적 전투기로 개량된 F-15E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체였으며 여기에 미국이 운용하던 F-15 계열보다 더 뛰어난 성능 개량까지 진행되며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상대할 기체가 없던 전투기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과 일본이 5세대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면서 과거 수준의 위상은 아니지만 F-15K는 여전히 한국 공군의 주력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공군력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제니6과 젠315를 통해 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일본은 유럽 국가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GCAP로 불리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4.5세대로 분류되는 KF-21을 양산함으로써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분류만 놓고 보면 5세대 중국과 6세대 일본에 비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한국이 가장 뒤떨어진 전력을 보유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3국의 전투기 개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작 세대 분류가 가장 낮은 한국이 오히려 가장 우수한 전투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한국의 F4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확보하던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옥 같은 나라로 취급받았습니다. 1966년부터 발생한 문화대혁명은 무려 10년간 계속되며 중국 내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른바 문명 파괴라는 비난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했던 문화대혁명은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잃게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반인권 국가로 낙인 찍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받으며 198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공군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1976년 문화 대혁명이 끝이 난 후 십수년의 회복을 거친 중국은 그나마 1980년대 중후반부터 공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기체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여기서부터 짝퉁을 좋아하는 중국의 천박한 근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그-21을 기반으로 제작된 젠7, 젠8을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수호이 27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라이선스 생산 계약을 체결하며 수호이 27을 도입하여 젠11이란 이름으로 중국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불법 복제 정황이 곧바로 드러났는데요. 중국은 전투기 조립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받은 주요 장비와 부품들을
조립 공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 연구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주요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한 다음 특징을 분석하고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으로 러시아가 납품한 장비들과 부품의 분량이 많아 자신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분해한 것이며, 제대로 된 부품을 납품하지 않은 러시아 측이 잘못이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법 복제로 만들어진 전투기가 온전히 모든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도박에 가까운데요. 중국이 제작한 젠11B는 비행 도중 날개가 변형되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심지어는 공중분해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투기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엔진도 원본 대비 70% 수준에 불과한 성능을 발휘하여 중국 조종사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대놓고 원본인 수호의 27과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는 비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전투기 불법 복제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러시아를 통해 엔진과 주요 부품을 수급할 수 없게 되자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활용해 뒤로 전투기를 빼돌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들은 소련 붕괴로 인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받게 된 소련제 무기들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는데요. 중국은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들을 불법적으로 입수하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입수한 전투기들을 분해하고 복제함으로써 여러 전투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자랑하는 젠20과 젠35마저도 이러한 불법 복제를 기반으로 제작된 전투기이며, 사상 누각이란 말처럼 아무런 기초가 없는 중국이 불법 복제를 통해 얻은 기술력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전투기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전투기가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실 없는 기술에서 탄생한 성능을 고지고대로 믿는 나라는 아무도 없으며, 전통적으로 중국산 무기를 애용해온 친중 국가에서도 중국산 무기는 제값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 공동 개발 형식을 취한 F2 전투기를 제외하면 이러한 실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F2 전투기는 일본이 상당 부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는 우수한 점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불필요한 가격 상승과 미비한 후속 사업이 일본의 전투기 개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일본은 F2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 비용을 미국에 지불함으로써 전투기 개발 예산을 잡아먹었고, 목표로 했던 140여 대의 생산 물량도 90여 대로 축소하면서 F2의 대단기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F2 전투기는 어디까지나 원형이 F-16이었으며, F-16의 포지션을 고려할 때 F2에 쏟아부은 일본의 비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KF-16을 도입했는데, 이때 기체당 비용이 일본의 F2에 비해 약 40% 수준에 불과했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을 사용했는데요. 게다가 F2 전투기의 생산 물량이 상당수 축소한 탓에 F2의 생산이 모두 완료가 되자 일감이 없는 일본의 항공기 부품 제조회사들은 연달아 도산하고 기술자들이 떠나면서 일본의 항공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F2 개발을 두고 실패한 사업이라 평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미국제 전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전투기 개발을 지속하지 못해온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순조롭게 개발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F-16급 전투기만 개발해봤던 일본이 단숨에 6세대로 점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표면적으로 전투기의 세대 분류는 높을지 몰라도 기술적 완성도와 신뢰성 측면에서 결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항공기인 KT-1 훈련기를 시작으로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며 처음으로 초음속 항공기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T-50을 기반으로 전술 입문기인 TA-50과
경전투기인 FA-50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KF-21을 개발하며 4.5세대 전투기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항공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풀업기와 초음속 항공기를 순차적으로 개발한 다음 주력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며 단계별로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고난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일정 수준의 기술들을 축적하기 시작하면 이후부터는 연쇄적인 기술의 발전을 초래합니다. 즉,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정석을 지키는 과정에서 기술 축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을 수 있으나 이렇게 축적한 기술과 KF-21은 앞으로 빠른 속도로 중국과 일본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반면 기술의 축적과 자체적인 역량 강화보다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했던 중국과 일본은 더 뛰어난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명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요. 이처럼 러시아의 기술을 베끼는 것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마땅한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해온 중국과 돈 낭비의 결정체였던 F2 이후 한 번도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지 못해온 일본이 국산 기술력으로 KF-21을 개발한 대한민국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KF-21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제공권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다시 한번 최고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5일 2024 퇴역무기 영상입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무기체계가 전력화를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존의 노후화된 무기체계는 퇴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전장 환경이 달라지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선보였던 무기체계들도 언젠가는 퇴역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역시 지금껏 국군과 함께 조국 수호의 임무를 함께 해온 다수의 무기가 퇴역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준 퇴역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퇴역을 알린 주요 무기로는 먼저 공군의 F4 전투기가 있습니다. F4 전투기는 1958년에 처음으로 시험 비행에 착수한 이후 1960년부터 초도 배치에 들어간 미국제 전투기이며 다수의 미 동맹국들이 애용한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월남전 파병에 대한 보상으로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F4 전투기를 도입하였으며 92대의 F4D를 비롯하여 F4 계열의 전투기만 무려 200대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F4를 도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경량급 전투기로 분류되던 F5를 주력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공군력이 약한 나라였지만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였던 F4를 도입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한국 공군은 질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공군 전력에서 본격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던 시점도 바로 F4 전투기를 도입하면서부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F4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북한 이외에도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상대로 한 수위의 공군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F4 전투기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J79 계열의 엔진을 두기 장착한 쌍발 전투기로 J79G17 엔진을 장착한 F4E 전투기는 애프터버너 사용 시 두 개의 엔진이 각각 최대 17,800파운드급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엔진 성능을 기반으로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약 7톤 수준의 우수한 무장 탑재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F4는 한국에 도입되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마치 지금의 F-22 못지않은 위상을 갖춘 전투기였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한국 공군에서도 주력 전투기의 자리에서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KF-16을 비롯하여 F-15K 등 우수한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게 되면서 F4는 사실상 2성급 전력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톤 규모의 우수한 폭장량을 지닌 F4 전투기는 한국 공군에서 폭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AGM-65 매버릭, AGM-142 파바이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KGGB처럼 유도 폭탄도 사용할 수 있었던 F4는 근접 항공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초기에 도입했던 F-4D는 F-15K가 전력화되면서 이미 2010년대에 퇴역했으며 그나마 한국 공군이 유지하고 있던 F-4E의 창정비 사업도 20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남은 F-4E마저 서서히 퇴역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투기 정비를 위한 부품 수급조차 불가능하여 한국 조종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는데요. 결국 2024년 6월 기점으로 남아있던 모든 F-4E 전투기마저 퇴역하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F-4 전투기는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F-4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한국에선 이례적으로 성대한 퇴역식이 진행되었는데요. 대한민국 공군은 F-4E 내기 편대를 에어쇼에서 선보였을 뿐만 아니라 에어쇼에 별도로 F-4 퇴역 부스를 설치하고 전투기를 전시함으로써 F-4를 사실상 행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정식 퇴역 전 국토순례 비행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일부 구간에서는 KF-21이 F-4와 함께 편대 비행을 진행함으로써 한국 공군 전력의 세대 교체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F-4 전투기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지 않게 되었지만 한국은 FA-50을 개발함으로써 초음속 전투기의 시작을 알렸으며 올해부터 블록원 양산에 착수하게 된 KF-21이 곧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만약 F-4 전투기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FA-50과 KF-21로 대표되는 지금의 대한민국 항공기술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랜 시간 한국을 지켜왔던 무기체계가 퇴역을 맞이한 것은 공군만이 아닙니다. 해군과 육군에서도 2024년을 기점으로 임무를 종료한 무기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해군은 지난 2024년 9월을 기점으로 UH-1H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UH-1H는 해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오랜 시간 활약했던 다목적 헬기로 한국 이외에도 자유진영 군용 헬기의 표준 같은 기체입니다. 육군은 이미 2020년에 UH-1H를 퇴역시켰지만 해군은 이후에도 계속 UH-1H를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5년까지 12대의 MH-60R 시호크를 전력화하기로 결정하면서 해군도 UH-1H를 퇴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UH-1H가 해군과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진행한 작전은 수없이 많습니다. 특히 1981년에 진행되었던 독도기지 보강 사업에 투입된 UH-1H는 각종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87년 태풍 다이노네 습 당시에는 인명구조에 투입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UH-1H는 무려 830회 이상 출격하였으며 10만 시간이 넘는 작전 시간 동안 지구 420바퀴에 해당하는 17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였습니다. 1987년 해군에 처음 도입된 이래 한국 해군의 역사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1년부터는 해군 항공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훈련기로 전환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UH-1H는 결국 2024년 9월부로 모든 임무를 종료하고 명예로운 퇴역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 육군은 승전포, 57mm 무반동포 등과 함께 바라쿠다 장갑차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바라쿠다 장갑차는 철저하게 해외 파병 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차륜형 장갑차로서 자이툰, 동명부대 등에서 운용하였습니다. 바라쿠다 장갑차는 2명의 승무원과 10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으며 차체 전면 장갑이 7.62mm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공격으로 장갑차의 타이어가 타격을 받더라도 시속 30km의 속도로 최대 7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럼플렛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어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파병된 우리 군을 지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이라크, 말레이시아, 레바논 등 여러 나라에서 군대나 경찰이 운용할 목적으로 바라쿠다 장갑차를 도입하여 한국산 장갑차의 해외 진출 초석을 다지기도 했는데요. 비록 바라쿠다 장갑차는 F-4, UH-1H 등 타군의 퇴역 무기와 달리 해외 파병 부대만 운용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도 했으나 반대로 해외에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무기였습니다. 해외 파병은 한국군이 다국적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력과 훈련의 완성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같이 작전에 투입된 무기 체계들도
다국적 연합군으로부터 그 성능을 인정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들도 해외 국가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한국이 오늘날 장갑차 수출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중동 일대에서 위험한 임무를 함께 수행했던 바라쿠다 장갑차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2024년에도 다양한 무기 체계의 퇴역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무기 체계의 퇴역은 단순히 구식 장비를 신식 장비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무기 체계가 퇴역하면 이를 기리는 행사를 반드시 개최하며 퇴역한 무기를 기념하거나 박물관, 기념관 등에 퇴역한 무기를 전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무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자국 군인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활약을 알리는 훌륭한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무기 체계의 퇴역은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F4 팬텀 등의 퇴역과 함께 신형 무기들이 투입될 준비를 끝마쳤는데요. KF-21을 필두로 대한민국 기술로 탄생한 다양한 무기 체계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